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예지몽. 저는 회사에 다니는 남편,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들과 셋이서 리모델링한 낡은 아파트 2층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남편이 덧문을 닫으려고 아들 방 창문으로 아파트 뒷마당을 보았을 때 일입니다. 뒷마당과 야외 주차장 사이 공간에서 50에서 60대 정도 돼 보이는 여성이 반려견과 함께 서 있었다고 합니다. 꽤 추운 날이었는데도 그 여자는 사람 한 명 없는 뒷마당에 우뚝 서서 제 아들 방 창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으니 당연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창문을 열고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여긴 사유지입니다. 그러자 여자는 남편을 노려보고는 말했습니다. TV 보면서 깔깔 웃고만 있지 말고 애 손 좀 꼭 잡고 있어요. 이렇게 알 수 없는 말을 반쯤 고함 찌르듯이 거친 어조로 쏘아붙였답니다. 그러고는 걔를 안고 돌아서서 주차장에 세워둔 낡은 차에 올라타고 힘차게 떠났다는 겁니다. 그때 아들과 저는 다른 방에서 놀고 있었는데 나중에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조그마한 아파트라서 남편도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었을 뿐더러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개통 처리하느라 곤란하던 차에 당신이 쳐다봐서 민망했던 거 아냐? 저는 처음에 그렇게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수상한 사람이라기에는 생긴 것도 말쑥하고 평범한 아주머니 같았어. 그래도 어쩐지 좀 소름 끼치네. 미안한데 시간 날 때 근처 파출소에 얘기 좀 해줘. 저도 그 말을 듣자 빈집털이나 유괴 같은 범죄에 연루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 여성에 대한 얘기를 파출소에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장을 보는 겸 상가에 있는 찻집에 들렀습니다. 가게에 들어가자 찻집 아주머니가 제 얼굴을 보고는 안색이 싹 바뀌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지금 와서 정말 다행이야. 잠깐만. 아주머니는 저를 안쪽 부엌으로 끌어당기고 다른 손님들이 듣지 못하도록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전에 60대 정도 아줌마가 자기네 집에 갔었지.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느냐고 놀라자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름이 나치에라고 하는데 내 사촌이야. 찻집 아주머니는 우리 가족이 지금 사는 집에서 예전에 사셨다. 노부부의 친척뻘 되는 사람입니다. 노부부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들의 따님이 지금은 이웃 마을에 사는 나치에 씨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나치에 씨는 오래전에 우리 집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치에 씨는 예지몽을 잘 꾸는 체질이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심각한 사고나 죽음을 미리 알게 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지만 강한 꿈을 꾸기 직전이나 직후에는 쇼크 때문인지 무아지경 상태처럼 되어버려서 언뜻 보기에는 정신 이상자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요전에 나치에 씨한테서 전화가 왔었어. 어렸을 때 살던 집이 꿈에 나왔는데 집안에 또 다른 아이가 보였대. 그리고 그 아이가 차에 부딪히는 모습을 똑똑히 봤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네 아기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 근데 내가 자기랑 직접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니까 충고를 못하고 있었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라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차를 사서 집에 간 뒤 아들한테 학교 갈 때나 평소에나 항상 자동차를 조심하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남편이 아이와 같은 시간에 출근하던 날 아들이 앞에 있는 친구를 발견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스마트폰을 확인하면서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대형 승용차가 아들과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크게 밀려서 어느 집 선울다리에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주택가라 차가 서행 중이어서 충격은 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병원에서 검사받았는데 가벼운 염좌 정도로 끝났습니다. 나치에 씨는 이 사고랑 똑같은 꿈을 꿨던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사고로 일어날 수 있었던 최악의 상황이 바로 나치에 씨의 꿈인 것 같습니다. 나치에 씨가 미리 충고해 주어서 아들이 경상으로 끝나고 목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찻집 아주머니에게 이 일을 말했지만 아직 나치에 씨를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지만 찻집 아주머니 말로는 평범한 꿈이랑 예지몽을 구별하지 못하고 고민하느라 항상 잠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꿈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언젠가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야기. 개 귀신. 저는 개 귀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벌써 20년 전 일이지만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개라면 질색입니다. 그 당시 저는 주말에 회사 동료들과 골프를 치러 가곤 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해 골프장에서 집 앞, 그리고 해산. 마침 저만 집이 다른 동료들과 반대 방향이었기 때문에 같이 차를 타고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나 홀로 여행이었죠. 어느 더운 여름날, 경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밤길을 혼자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10시가 넘었을까요? 평소에는 집에 좀 더 일찍 가는데 그날은 경기 후에 저녁 식사 모임도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밖은 당연히 깜깜합니다. 가벼운 고갯길 같은 곳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곳을 지나면 거의 집에 다 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긴장이 풀렸는지도 모릅니다. 문득 정신을 차리자 헤드라이트 불빛에 목줄을 찬 서양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쿵 하는 충격과 함께 타이어가 무언가를 밟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로 쳤구나. 아이고. 동시에 큰일 났다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들개나 너구리 같으면 무시하고 그냥 갔을 텐데 방금 그건 누가 기르는 개였겠죠. 근처에 주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선 상황만이라도 확인하려고 차를 세우고 차에 비치해 둔 손전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개를 쳤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개를 쳤던 곳 근처에는 분명히 핏자국 같은 게 있었습니다만 정작 개 사체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걱정했던 주인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로 양옆은 숲처럼 나무가 빽빽해서 개나 다른 동물들이 숨을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분명 개는 무사하고 깜짝 놀라 숲으로 도망갔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 사고니 뭐니 과장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라고. 그렇게 억지로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는 서둘러 차를 몰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건 그로부터 몇 분 후였습니다. 숲을 통과하는 길이 이상하게 길었던 겁니다. 평소에는 2, 3분이면 휙 지나가고도 남는 길입니다. 그런데 벌써 10분 가까이 달리고 있는데도 빠져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골프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몇 번이나 다닌 길인데다 쭉 일방통행인 도로라서 길을 잃었을 리도 없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던 저는 엑셀을 꾹 밟았습니다. 시속 60km가 넘었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제한속도 초과였지만 그때는 그냥 숲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에 또 개가 보인 겁니다. 그 개와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목줄을 찬 shepherd 같은 서양 개. 아까 치었던 개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개는 다가오는 차를 피하기는커녕 꼼짝도 하지 않고 길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저는 있는 힘껏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그 직후 제 차는 도로 옆 숲으로 돌진했습니다. 순간 엄청난 충격이 있었던 것만 기억합니다. 그 후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구급차 안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경찰한테 들은 얘기로는 제 차가 고갯길 숲속에서 나무를 들이받은 모습을 보고 누군가 신고하고 구급차를 불렀다고 합니다. 경찰은 제게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길 한복판에 있던 개 때문에 깜짝 놀라서 핸들을 잘못 꺾었어요. 저는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같은 개를 2번 치었다고 해봤자 도저히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도 그 얘기를 듣고 납득했는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부상은 그리 심하지 않았고 보험 처리도 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저는 개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shepherd처럼 귀가 뾰족한 서양개는 정말 질색이에요. 저는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그게 아니면 둔갑한 여우나 너구리한테 홀렸겠거니 하고 납득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내가 죽은 모텔. 가끔씩 난 내가 죽었던 모텔로 되돌아와. 이유 따윈 모르지만 어느 순간 난 항상 이곳으로 끌려오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해. 몇 번이고 또 몇 번이고 말이야. 마치 불길에 이끌리는 나방처럼. 아니면 마약 딜러에게 이끌리는 중독자처럼. 매번 내가 다시 이 장소에 끌려 돌아올 때마다 이곳은 점점 추레해지고 있어. 간판 불은 전보다 불이 더 나가 있었고 더 많은 벌레들이 수영장 하수구를 틀어막고 있었어.
치우지 않은 담배꽁초도 더욱 쌓여 있었지. 콜라 기계는 쉬익 소리를 내고 있었고 얼음 기계에선 얼음과 함께 귀를 거스르게 하는 철거덕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어. 머물기에는 혼자 죽어가기에는 이곳은 너무 개 같은 장소야. 오늘 밤 남벽을 통해 내 옛날 방에 있는 머무르고 있는 한 가족을 봤어. 식구들은 지쳐 보였고 햇빛에 까맣게 타 있었어. 그리고 언제든지 집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 보였지. 여기에 남아있는 유일한 이유라고는 분명 휴가비를 두둑이 준비해 오지 않았던 거였겠지. 그게 바로 인생이야. 항상 예상하지도 못하던 것들이 너의 계획들을 항상 바꿔버리곤 하지. 물론 그 사람들은 나를 보지도 듣지도 못할 테니 이 방 관광을 시켜줄 수는 없어. 그래서 벽에 난 구멍들이 사실 내가 조잡한 벽지 밑으로 기어다니던 무언가를 뭉기기 위해 주먹질한 자국이라고 설명해 줄 수 없을 거야. 그리고 내 이빨 때문에 변기 조각 일부가 사라졌다는 사실도 아이가 지금 기어다니면서 장난감을 찾고 있는 저 얼룩진 카펫 윗부분이 한때 내 피로 흠뻑 덮여 있었던 사실도 말이야. 이런 상황에 불평하거나 울부짖거나 하는 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난 단지 속삭일 뿐이야. 매번 이곳으로 돌아올 때마다 분노를 담아 속삭이는 말. 되죠, 카를로스. 내가 죽던 그날 밤, 난 단지 기분이 좋아지고 싶었을 뿐이었어. 하지만 카를로스는 뭘 했는지 알아? 카를로스는 실험쥐가 필요했었고 나한테 아주 친절하게 무슨 실험 중에 있는 그 역 같은 공짜 주사를 줬어. 난 이게 뭐였는지 눈곱만큼도 신경 안 썼었어. 그저 따끔하고 들어온 주사 바늘의 끝이 전부였었지. 심지어 바늘이 채 다 들어가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었어. 그리고 그 주사 바늘 끝이 내 몸에 들어온 순간 난 미친 살인광으로 변하고 말았어. 뭐 그땐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내가 할 수 있었던 살인이라고는 나 자신을 살해하는 일밖에 없었지. 뭐 최소한 난 다른 사람을 해치진 않았어. 하지만 말이야. 돼지라고 카를로스. 넌 그래도 적어도 내가 더 이상 약을 하진 않을 거라고 말했을 거야. 뭐 어느 정도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유령들은 말이야. 그냥 다른 종류의 중독자야. 이전 삶을 다시 맛보기 위해 항상 되돌아와 모습을 나타내는 거지. 마치 상처에 난 딱지를 벗겨내는 것처럼. 우리가 저질렀던 실수로부터 돌아오는 걸 멈추지를 못해. 유령이 어디서 출몰한다는 건 마치 우리가 주사 한 대에 맞는 거랑 같은 거라고. 이 이유 말고는 내가 왜 이곳으로 돌아오는지 모르겠어. 아니야. 어쩌면 이 장소는 내 마지막 실수가 침대 밑으로 굴러들어간 바로 그곳의 존재 때문일지도 몰라. 아무도 치우지 않는 그곳. 아이의 장난감을 꺼내기 위해 그 가족의 아버지가 팔을 뻗은 그곳. 그리고 지금 주사바늘 끝에 찔려 그가 손을 뒤로 빼낸 바로 그곳. 단 한 헌어의 작은 따끔함. 난 돌아가려 했지만 갑자기 벽을 통과하는 능력을 잃고 말았어. 아무래도 무언가가 내가 이 광경을 보기를 원하는 것 같아. 네 번째 이야기, 술집의 남자.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제가 26살이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때 혼자서 자주 술집에 가곤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자리에서 마음에 드는 메뉴를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원래 남의 시선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이라 혼자 먹고 마시는 것 정도는 식은 죽 먹기였어요. 어느 날 평소처럼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데 한 남자가 스스럼 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어쩌면 제 부모님 뻘 나이였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남자도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가게에서 저를 자주 봤다고도 했습니다. 막상 그 남자와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니 꽤 잘 맞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취미도 비슷하고 고향도 가까웠습니다. 심지어 제 직업까지 알아맞혔을 때는 정말이지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은 눈치가 빨라서 그렇다고는 했지만 제 직업은 일반적으로 쉽게 맞출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때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그 남자와 만난 후 우리는 여러 번 함께 술을 마시러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남자가 무작정 제 고향으로 놀러가고 싶다고 조르는 겁니다. 어떤 곳인지 보고 싶어. 안내 좀 해줘. 매번 그 남자를 볼 때마다 똑같은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생판 남의 고향에 오고 싶어 하는 건지. 그 답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남자와 알고 지낸 후의 일입니다. 저는 볼 일이 있어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1년 반 만에 들리는 고향이기에 가족들을 만나는 것도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동생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제 여동생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오빠인 제가 말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제법 예쁜 편이고 동네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예전에도 그런 끈질긴 남자들에게 시달린 적이 몇 번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명백히 스토커. 게다가 얼굴을 볼 수 없는 인터넷상에서의 스토킹이라고 했습니다. 그 스토커는 SNS에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온다고 합니다. 아무리 차단해도 새로운 계정으로 보낸다고 하네요. 불안 가득한 얼굴로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던 동생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잠잠해져서 조금씩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스토커가 이대로 포기하고 물러서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시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가 스토커의 외모와 프로필에 관해 물어본 직후였습니다. 아, 대략적인 인상이라면 프로필 사진으로 알 수 있긴 해. 동생은 스토커가 사용하고 있는 계정의 프로필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진에 찍혀 있던 건 그 술집에서 만난 남자였습니다. 옆모습 사진이긴 했지만 금방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눈꼬리 주름, 특징적인 귓불, 그리고 점 위치까지 똑같았습니다. 동생이 충격받을까봐 그 남자를 안다는 사실을 숨겼지만 그 대신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저랑 동생이 남매라는 걸 알고 있었냐는 거죠. 그냥 우연일까요? 그렇다 치기에는 수상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하지만 동생이랑 저는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설령 동생의 신상을 캔다고 해도 정확하게 절 찾아내서 친해지는 건 불가능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SNS의 무서움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사실 동생을 스토킹하던 남자는 동생의 글을 보고 오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모양입니다. 그 후 시간을 들여 제 계정까지 알아냅니다. 놀랍게도 그 남자가 살던 지역이 제가 자주 가던 술집이 있는 지역과 같았던 겁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단순히 우연이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그 남자는 제가 혼자 술을 마시는 동안 쓴 글과 음식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남자 바로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제게는 SNS에서 말을 거는 대신 몰래 그를 관찰한 후 현실 세계에서 말을 건 셈이죠. 동생에게 더 다가갈 수 있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고 합니다. 동생이 스토커가 잠잠해졌다고 한 시기와 제가 그 남자를 알게 된 시기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정체를 확신한 후 남자를 만나 직접 경고했습니다. 위에 쓴 내용은 전부 그 남자에게 직접 들은 겁니다. 우연히 여동생이 올린 사진을 보고 그 남자는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일단 구두 약속이긴 했지만 앞으로는 깔끔하게 포기하겠다고 해서 우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저 또한 그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기에 그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생에게는 결국 그 남자와 아는 사이였다고는 하지 않고 해결됐다고만 말했습니다. 여동생은 전화 건너편에서 어떻게 해결됐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믿고 반기는 눈치였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번 일은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동생의 스토커랑 친해졌다는 것보다도 세상이 참 얼마나 좁은지 SNS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느끼게 되어 무서웠습니다. 그 이후로 자주 가는 술집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5번째 이야기. 두통. 꼬맹이였을 때부터 난 가끔씩 몸을 옴짝달싹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편두통이 있었어. 이게 얼마나 아픈지 설명하자면 말이야. 아래약 한 통을 들이붓는 게 팔다리 잘린 사람 상처 위에 겨우새일 넘은 반창고 붙인 거랑 마찬가지였다니까. 그래서 난 하루를 진통제 이것저것 챙겨 먹고 얼음찜질하고 침대에 누워서 몸부림치고 2달러짜리 창녀처럼 뺑뺑 소리 지르고 신음하는 걸 번갈아 가면서 꾸역꾸역 버텼지. 내가 느끼는 이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을 말이야. 뭐 마치 머리에 도끼질한 것 같다고 말하면 좀 끔찍한 표현이긴 하겠지. 근데 말이야. 이게 그렇게까지 끔찍하게 틀린 말은 아냐. 항상 이 두통이 생기면 내가 약 보관하는 캐비닛으로 가서 거울 속에 또 다른 나를 힐끗 보는 걸 너도 볼 수 있을 거야.
내가 왜 나를 또 다른 나 자신이라고 말하냐면 말이야. 사실 걔는 완전히는 내가 아니거든. 이것만 해도 충분히 충격적이지만 더 심각한 건 말이야. 그 차이점이야. 머리가 도끼로 쪼개진 정도의 두통. 맞아. 또 다른 나도 그곳에 똑같이 서 있고 나를 바라보고 있고 둘 다 고통에 움찔움찔하고 있어. 아, 거울 속 또 다른 나 자신 머리 위에 실제로 도끼가 박혀 있는 건 빼고 말이야. 더 미치겠는 건 말이야. 내가 그 다음 날 친구하고 나하고 나무 베러 갔거든. 내가 정확한 타이밍에 네잎클로버 주우려고 고개를 숙이지 않았단 말이야. 친구 도끼에서 빠져서 날라온 날이 내 뇌를 푹 하고 찌르고 난 정말 꼴까닥했을 거야. 그때부터 꽤 비슷한 경험을 몇 번 겪었었어. 내가 겨우 큰 교통사고에서 빠져나왔던 날. 또 다른 나 자신의 목에 운전대가 끼어있는 걸 봤고 말이야. 근처 클럽에 가기 전에 내 입에 거품이 물려있는 것도 봤었지. 오하느님, 그 알약 준다고 할 때 안 먹는다고 하길 잘했어라고 생각했어. 여름 캠프에서 일하는 첫째 날 땐 걔 눈에 화살이 뚫려있는 것도 봤어. 난 재빨리 또 다른 나 자신이 나한테 경고하고 있구나라고 배웠어. 두통은 진짜 죽을 만큼 아프지만 말이야. 셀 수도 없이 많은 상황에서 날 살려준 예감이었다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기도 하는 거고. 오늘 난 진짜 내가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최악의 두통을 느꼈어. 하지만 최악은 그게 아니야. 내 또 다른 자신은 어떠냐고. 나랑 정말 똑같아 보이더라. 6번째 이야기. 사형. 난 마침내 오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처형 날짜까지 앞으로 정확히 91일. 처음에는 난 두려움에 꼼짝도 할 수 없었어. 난 이곳에 12년 동안 있었어. 내가 말하는 이곳은 평균적인 보건법을 따르는 법을 준수하는 그런 감옥을 말한 게 아니야. 이곳은 작고 춥고 질병이 들끓는 독방이야. 그들이 이곳에 날 가둔 이후로 신선한 공기를 마셔보지도 태양을 보지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했어. 내게 주어진 세상이라곤 이 콘크리트 상자뿐이야. 오해는 하지마. 난 비록 비참한 존재이지만 어떻게든 이 끊이지 않는 희망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어. 내가 살아남은 이상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을 납득 안 하려 해도 안 할 수가 없었어. 뭐 더 이상 문제될 건 없지만 난 결백하다고. 대충 79일쯤 남았어. 난 복도 끝 창문을 보기 위해 창살에 얼굴을 꾹 갖다 댔어. 집요하게 말이야. 아무런 도구나 재료 없이 내가 죽어갈 날짜를 세러 노력하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야. 잠들고 싶지 않아. 잠이 들면서까지 시간의 흐름을 알아차릴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잠들고 싶어. 이 생각을 멈출 수 있게 말이야. 이건 너무 악랄해. 2달 남았어. 난 간수에게 제발 시계를 보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빌었어. 그리고 처음으로 내 요구가 승인되었어. 하지만 시간은 동시에 빨라지거나 혹은 느려지면서 곧 나에게 있어서 제일 큰 적이 되었어. 물론 언젠가 그날이 올 거란 사실을 알았었지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었었거든. 알지 못해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어. 알기에 고통스러운 거야. 만약 너에게 살 날이 3주만 남아있다면 뭘 할래? 여행. 잘못되었던 걸 바로잡는 일. 사랑하는 사람들과 얘기하기. 난 이것들 중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사는 것. 그리고 공포에 떠는 일이야. 공격받는 건 이젠 흔한 일이고 난 이제 모든 시간들이 무서워. 가족들이 보고 싶어. 이 감옥 안엔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적어도 아무것도 없다는 걸 내가 알고 있잖아. 이 벽들은 내 거야. 적어도 익숙하잖아. 하지만 죽음은 정말 철저히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잖아. 지금 내 상황보다 더욱 나쁠 실질적인 확률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암울한 확률들을 상상해보는 것을 빼고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잘못 생각했었어. 이것보다 끔찍한 건 없어.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그리고 이 지랄 맞은 시계의 초침 소리가 시발 존나 커서 날 미치게 만들고 있어. 그래 준비됐다고. 이전 91일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끔찍한 나날들이 되었지만 그렇지만 말이야. 난 지금 깨달았어. 아마도 내가 죽음을 환영해야 한다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내 애정을 가득 담아주어야 한다고. 그리고 내가 되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껍질을 대신하게 두어야 한다고.
난 준비됐어. 즐거워. 난 웃고 있어. 사형 날짜로부터 2달이 지났어. 아무도 나한테 오지 않았어. 시간이 좀 걸렸지만 광기에 휘둘린 김에 콘크리트를 벅벅 긁어서 내 손톱 몇 개들을 희생시켰어. 얼마 동안 먹지도 않았어. 목에 피가 맺힐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 그리고 내 오줌은 갈색으로 변했어. 하지만 결국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안도를 마침내 느낄 수 있었어. 내가 살아만 있다면 희망이 있을 거라고. 오늘 또 다른 연락을 받았어. 처형 날짜까지 앞으로 91일. 7번째 이야기. 남자친구의 가족. 제가 25살이었을 때 약 1년 동안 사귀어온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꽤 사이가 좋은 커플이었기에 어느 날 남자친구네 가족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만 것입니다. 남자친구의 고향은 시골이라 고속도로를 타고 차로 3시간 정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자친구네 가족들과 처음 만났을 때 남자친구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다정하고 착했던 남자친구가 부모님 앞에서는 으스대고 싶었던 것인지 저를 야라고 부르며 명령조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야라고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었기에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남자친구의 부모님 집이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무척 거만한 성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바로 소리를 질렀고 어머니는 그저 묵묵히 아버지의 말을 따랐습니다. 이 집은 이상해. 저는 여기 와버린 것. 그리고 남자친구의 본성을 진작에 간파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결혼하기로 한 것도 아닌데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야기가 껑충 뛰었습니다. 결혼하면 여기서 같이 살 거지? 이런 식으로요. 저는 남자친구에게서 아무 말도 듣지 못했기에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갑자기 화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이 집에서 사는 게 당연하지. 저는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남자친구는 도리어 당연하다는 듯이 부모님의 의견에 동의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남자친구와 결혼할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어졌고 헤어질 생각까지 하던 저를 놔둔 채 이야기가 멋대로 진행됐습니다. 남자친구의 친척들에게도 소개해주고 결혼식 날짜를 잡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자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우 남자친구와 단둘이 되었을 때 저는 넌지시 말했습니다. 미안해.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갈게.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서 혼자 집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도망가려고. 하지만 남자친구는 제 팔을 붙잡고 억지로 어디론가 끌고 가려 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남성의 힘에는 붙이지 못하고 그대로 잠긴 방 안에 갇혔습니다. 열어줘.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열어주지 않아 방에 혼자 갇히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골이라 그런지 핸드폰도 통화권 이탈 상태.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도와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 희미한 기대감은 곧바로 짓밟혔습니다. 지금 당장 혼인 신고서에 서명해. 그러면 내보내주마. 어머니의 손에는 정말로 혼인 신고서가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절대 살 수 없다고 느낀 저는 말했습니다. 난 못해요. 결혼 안 한다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다그쳤습니다. 내가 그런다고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드디어 이 집 종살이에서 벗어날 기회인데 널 놓아줄 리가 없잖아. 서명하면 제 인생은 끝나겠죠. 완강히 거부한 끝에 어머니는 포기하고 방을 나가 다시 문을 잠갔습니다. 한밤중에 어떻게든 도망치기 위해 자는 방을 뒤졌습니다. 그러자 가구 뒤에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가구를 옮겨 겨우 탈출한 후 밤새도록 걸어서 무사히 역까지 도착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후 저는 매일 남자친구에게서 걸려 오는 전화와 문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용서 못해. 그 내용은 이미 협박 수준이었습니다. 혼자 살던 집으로 돌아가기도 무서워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잠자리를 옮기며 전전하다 멀리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와 지원단체의 협조도 얻어 남자친구에게서 벗어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말하길 남자친구가 여전히 제가 어디 있는지 찾고 있으며 예전에 살던 앞대 근처를 서성거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저희 부모님 집 근처에서 남자친구를 봤다는 이야기마저 들었습니다. 가족들도 제게 멀리 도망가라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전 남자친구가 언젠가 저를 찾아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